안녕하세요. 낭독 덕후가 읽어주는 책방입니다. 오늘은 수호 서재에서 발간한 희우 작가님의 당연한 하루는 없다라는 책을 낭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하루는 없다. 프롤로그. 나는 과연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번에 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곧 투석을 시작한다는 말에 친구가 답했다. 그 순간 죽음이 내 삶에 날아와 꽂혔다. 당연하지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나의 죽음을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고작 27이었다. 노인의 몸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루푸스 신념을 만난 18 이후 신장내과 병동에서 나는 언제나 막내였다. 병실 할머니들은 아가가 아파서 어쩌누 하며 18, 20, 27의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병원만 가면 언제나 아가가 되었다. 할머니들에게 손을 맡긴 채 생각했다. 주름을 제외하면 우리는 거의 비슷한 몸이 아닐까? 금세 바닥나는 체력, 깜빡거리는 기억력, 자주 붓는 무릎, 쓰임을 다한 신장. 내 몸은 또래 친구들보다 병원에서 만나는 할머니들과 더 비슷해 보였다. 직업이 생기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일이 내게 올까? 수시로 툭 바닥에 떨어지는 마음을 주워다 친구들에게 꺼내놓기가 부끄러웠다. 청춘에게 어울리는 청사진. 나의 미래는 창창해 보이기보다 뿌연 회색빛일 것만 같았다. 루푸스를 만난 지 9년째 되던 해, 나의 두 콩팥이 모두 기능을 소실해 투석 준비를 위해 입원해야 했다. 몸의 일부가 수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의 기한을 짐작해 보게 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해맑게 웃으며 병동 이모,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다녔었는데 이번만큼은 커튼을 닫고 형광등 빛조차 잘 들지 않는 구석자리에 누워 숨죽여 울었다. 옆 침대 할머니는 매일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내게 사탕과 빵, 과일 같은 것을 슬며시 건네주셨다. 위로도 동정도 하지 않고 그저 재미난 이야기를 커튼 너머로 들려주시기도 했다. 할머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어느 날 내가 물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줄 알았는데 고작 20몇 살에 아파버려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대답을 바라지 않는 질문이 허공에 흩어졌다. 할머니는 아직 어리니까 건강해질 시간은 많다고. 네가 견뎌내기만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고쳐줄 기술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러니까 밥 잘 먹고 햇볕 많이 쬐고 지금처럼 방긋방긋 웃으며 버티라고. 그러다 보면 무거운 인생이 훌훌 털어지는 날이 온다고 했다. 내 등을 토닥이는 그의 가슬가슬한 손이 간지러워 눈물이 났다. 아픈 몸은 자주 위태롭다. 삶이 폭탄 같은 불행을 던질 때마다 할머니와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꺼내본다. 커튼 사이로 들려오던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무조건 버티고 방긋방긋 웃어. 그 말이 불씨처럼 내 안에 자리 잡아 내가 웃을 때마다 환하고 따뜻하게 살아났다. 어떤 시간도 결국 나의 삶이니까. 선명한 기쁨들을 마주하기 위해 눈을 더 크게 뜨고 행복의 냄새를 찾아다닌다. 나이가 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 많아지기에 눈물이 많아진다는 말을 보았다.
18부터 몸의 고통을 마주한 나는 사람들이 웃는 장면에서도 혼자 엉엉 우는 사람이 되었다. 눈물 많고 정도 많고 마음이 넘쳐서 풍요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리하여 병원 한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을 아이의 등을 쓸어줄 수 있기를. 내가 힘들 때마다 달달한 간식과 온기가 스민 위로를 건네던 할머니들처럼 어떤 생이든 소중해. 아픈 몸을 살아가는 생도 무자비한 슬픔을 맞아낸 생도 모두 소중해. 아픈 나를 안아주듯 어느 날에 힘든 당신을 안아주는 할머니가 되길 꿈꾼다. 그때까지 내 몸은 살아낼 수 있을까? 대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내 몸에는 호스가 달려있다. 배꼽 왼쪽 밑에 빼꼼히. 태아가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이 도관을 통해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야만 살아갈 수 있다. 똑똑 한 방울씩 몸속으로 들어오는 피지 오니렉을 보며 생각한다. 매일 투석줄에 묶여 2~3시간을 보내는 대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엄마의 말처럼 정말이지 옛날이었다면 오래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처음 투석이란 말이 내 생에 들어온 것은 고작 25살 때였다. 루푸스를 만난 지 7년째 되던 해이기도 하다. 그때 나는 뜨거운 가슴을 퍽퍽 치며 물었다. 대체 왜? 왜 나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질문을 수없이 세상에 던졌다. 성취를 위해 건강을 미뤄두었다. 당장 내 몸이 괴로워하며 보내는 신호를 모른 채 하고 미래를 향해 달렸다. 몸은 나의 열망도 로스쿨 입학시험도 기다려주지 않았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나는 구급차에 실려갔다. 그때 까만 천장을 바라보며 예감했다. 이제부터는 미뤄두었던 몸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때 내 신장은 겨우 55%만 살아있었다. 이대로라면 5년 후에는 투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신장은 낫지 않은 장기이기에 그 시점을 늦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에게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부정하고 어떻게 삶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지만 무엇도 달라지지 않았다. 2년 후 신장 기능은 모두 소실되었다. 생각보다 신장은 빠르게 망가졌다. 1.7에 머무르는 것만 같던 크레아티닌 수치는 한 달 반 만에 2.5로, 3달 후에는 3.8로, 또 한 달 후에는 5.1로 속절없이 빠르게 올랐다. 이제는 정말 투석을 준비해야겠네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레 말했다. 뒤에 기다리는 환자가 아주 많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일말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울음을 죽여가며 묻고 또 물었다. 조금 더 지켜볼 수 없을지, 지금부터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원하는 답을 듣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사람처럼 간곡하고 간절하게 이 상황을 돌이켜주길 바랬다. 투석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현실은 깨지 않는 악몽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하루에
4시간도 온전히 깨어있지 못했다. 흐리멍덩한 머릿속, 떠오르지 않는 이름과 낱말들, 무거운 몸, 2시간만 앉아있어도 터질 듯이 부어 아픈 종아리, 흰 죽만 먹어도 올라오는 구역질, 몸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이제 한계라고 아우성쳤다. 엄마는 힘들어하는 내게 말했다. 희우야, 투석을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지. 그렇지만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것처럼 또 치아가 고르지 못해 철심을 끼워 교정하는 것처럼 불편하지만 더 잘 살아가기 위해 감수하는 것으로 여기면 어떨까? 투석. 2글자만으로도 내 상상은 죽음까지 닿았다. 하지만 어쩌면 안경과도 치아 교정과도 같은 것일지 몰랐다. 마음을 다독일 새도 없이 몸만이라도 나아지게 해달라며 투석을 시작했다. 이미 벼랑 끝에 있으니 마음 따위는 중요치 않았다. 이쯤에서 내가 받게 된 복막투석에 관해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신장투석 방법에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다. 복막투석을 내 식대로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우선 장기를 둘러싼 얇은 막을 복막이라고 지칭한다. 이 복막에 실리콘 도관을 연결한다. 도관은 몸속으로는 복막부터 항문까지 닿는 길이이고 몸 밖으로는 30cm 정도이다. 도관을 통해 투석액을 몸에 넣으면 몸속 노폐물들이 확산과 삼투작용에 의해 투석액으로 모인다. 일정 시간 후 투석액을 갈아주어 새로운 노폐물들을 흡수한다. 이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복막투석이다. 복막투석 환자가 된 후 나의 일상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었다. 컨디션이 나아진 대신 투석은 나의 시간을 묶어두었다. 시간에 맞춰 투석액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를 피해서만 약속을 잡거나 외출할 수 있다. 만약 해야 할 투석액 교환이 남아있다면 6시간 안에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 몸에 달린 도관과 투석줄이 항상 연결된 것처럼 6시간에 한 번씩 내 몸은 끌어당겨진다. 나의 하루는 이렇게 구성된다. 새벽 12시. 투석액 주입을 위해 졸린 눈을 비벼가며 12시가 되기를 기다린다. 낮 동안 가온기에서 데워진 투석액을 꺼내 걸어둔다. 2.2kg의 투석액은 내 마음마저 짓누른다. 투석액이 들어가면 내 배는 꼭 아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부푼다. 임신 8개월 때의 아기가 약 1.5에서 1.8kg이라고 하니 골격이 거의 완성된 태아를 품고 있는 모양과 같다. 다음으로 투석액 뚜껑을 벗기고 내 도관의 뚜껑을 열어 조심스레 연결한다. 도관 입구에 손이나 다른 물건이 닿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야 한다. 도관에 묻은 세균이 복막으로 옮아가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뱃속 장기의 일부가 도관과 바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아무리 익숙해져도 이 순간만큼은 몹시 긴장된다. 그래서인지 꿈에서조차 도관에 무언가 닿게 만드는 실수를 한다. 오전 6시. 투석액은 6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주어야 해서 아침잠이 많은 나는 한숨을 쉬며 잠깐 일어난다. 새벽 일을 나가는 것처럼 고된 표정으로 잠에서 깬다. 때로는 침대에서 졸다가 시간을 놓쳐 허둥지둥 투석을 시작한 적도 있다. 우선 투석액이 잘 데워졌는지 가온기에서 꺼내 확인한다. 종종 가온기가 자동으로 꺼져서
투석액이 차가울 때가 있다. 한 번은 졸리고 귀찮아서 차가운 투석액을 그대로 주입했는데 순식간에 배가 차가워져서 베개를 끌어안고 추위를 견뎌야 했다. 가온기로 투석액을 데우는 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 전자레인지로 향한다. 문제는 전자레인지는 투석액 비닐을 자주 터트린다는 것이다. 투석액은 하나에 1,500원 정도 하는데 아까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터져버린 투석액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몸속에 넣었다간 병원비가 더 들 것이다. 결국 새 투석액을 꺼내 낮은 온도로 짧게 데운다. 졸음을 참으며 무거운 투석액을 옮기고 터진 투석액을 잘라버리고 새로 데우는 동안 고달픈 인생을 한탄하게 된다. 겨우겨우 투석을 마치고 나면 30분은 훌쩍 지나가 있다. 살기 참 힘드네. 한바탕 한숨을 뱉어내고 다시 자리에 눕는다. 오후 12시. 하루에 2번만 투석액 교환을 하는 나는 이때가 하루의 마지막 투석 시간이다. 나중에는 하루에 4번, 그 후에는 기계 투석을 하게 되기도 했다. 그래서 배액만 하고 배를 비워둔다. 배액을 하다 보면 뱃속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든다. 마치 빨대로 남은 음료를 쪽쪽 빨아들일 때 컵이 쪼그라드는 것 같다. 문제는 몸속 도가니 항문 근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저밑 어딘가에서 뜨끔하는 자극이 온다. 심지어는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프기도 하다. 오후 2시. 투석을 다 마치고 나서야 외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약속은 오후 시간대에 잡는다. 불가피하게 오전에 나가야 한다면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오거나 전날 밤부터 투석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나의 외출 준비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걸린다. 샤워할 때 전후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샤워 가운만 덜렁 들고 가던 전과는 달리 새 거즈와 포비돈, 빨간 약 스틱, 항생제 연고를 준비해둬야 한다. 그리고 도관 출구 위에 붙어있던 거즈를 떼어내고 긴 도관이 덜렁거리지 않도록 장루 주머니 속에 도관을 조심스레 담는다. 샤워하다 도관이 당겨지면 출구 주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도관이 뽑힐 수도 있다. 또 너무 긴 샤워는 복막의 세균을 감염시킬 수 있어서 샤워는 20분 내로 끝낸다. 그 후에는 물기만 털어내고 바로 출구를 포비돈으로 소독해야 한다. 얼굴 피부가 당겨도 어쩔 수 없다. 20분간 샤워, 20분은 소독하고 말리고, 20분 동안 머리를 말리고 로션을 바르면 1시간은 금세 지나간다. 시간을 잘못 계산하면 소독하느라 약속 시간에 늦어버리곤 한다. 나의 일상은 투석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역시 적응의 동물임을 증명하듯 갈수록 투석하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투석은 어느새 당연한 일과가 되었다. 투석액을 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던 마음 역시 점점 덜어졌다. 투석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이었다. 죽음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 나를 살리는 길에 가까웠다. 삶을 얻은 것에 비하면 당연했던 일상을 내어준 것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랐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복막투석 환자다. 더 이상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퇴원 후 나의 세상은 적막했다. 평범한 일상이던 것들이 더는 일상적이지 못했다. 병원에서 저염식만 먹었더니 외식을 전혀 할 수 없게 됐다. 맵고 짠 음식은 혀에 너무 큰 자극을 줘서 혀가 아프기까지 했다. 요리하는 과정도 험난했다.
너무 싱거우면 속이 메스껍고 이전처럼 간을 하면 혀가 아팠다. 복수가 차고 스테로이드로 다시 몸이 불어 옷장에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었다. 남동생이나 엄마의 옷과 신발을 입고 신었다. 아예 새로 사기엔 또 언제 몸이 돌아올지 몰라 급히 몇 가지만 장만했다. 오랜 병원 생활에 약해진 몸은 모든 행동과 걸음걸이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었다. 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성격이 급해 제일 앞서 걸었는데 이제는 절뚝이며 걷느라 신호가 끝나기 전에야 겨우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 도착할 때쯤 내 옆을 보면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었다. 나는 여전히 나인데도 매 순간이 낯설고 때론 두려웠다. 고요하고 느린 시간이 얼른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며 선희와 나는 작은 행복들을 찾아 나섰다. 슬픔에 묻혀 웅크리고 있다가는 하루가 슬픔에 휩쓸려 버릴 것만 같았다. 느려진 걸음으로나마 종종 단풍 구경을 다녔다. 퇴원했어도 사이톡산 치료와 신장내과 외래가 격주로 있어 매주 병원에 가야 했다. 병원이 일찍 끝나는 날 컨디션에 맞춰 통인시장, 연남동, 삼청동, 창경궁 등을 돌아다녔다. 병원 안에 있던 한 달 동안 바뀌어버린 계절을 천천히 누렸다. 느려진 걸음이 신경 쓰일 때면 나는 꼭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할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낄 신체 둔화들이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고독이 내려앉았다. 아프기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 약속이 많다는 핑계로 엄마와 시간을 자주 보내지 못했다. 어느 날 문득 친구들과 자주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던 연남동을 선희와는 처음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의 걸음이 더 느려지기 전에 건강해지면 더 예쁘고 좋은 곳에 손을 잡고 다녀야겠다고 결심했다. 낯선 걸음들이 영영 놓칠 수 있었던 삶의 단면들을 들춰주는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혼자 집에 남겨질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맴돌았다. 한 달간 병원 생활을 하며 수천 번도 넘게 곱씹었던 생각이었다. 나를 망친 건 나야. 고3 때도 무리하게 공부하다 병에 걸렸으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염증이 도지듯 후회가 밀려왔다. 몸의 고통이 심할 때는 오히려 눈에 들어오지 않던 몸의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기어코 바닥을 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또 다른 숙제였다. 아프기만 한 내 인생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했다. 풍족하지 않은 집안의 아픈 딸내미는 가족의 짐인 것만 같았고 남동생의 앞날마저 가로막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웅은 전역하고도 마음껏 가족의 축하를 받을 수 없었다. 심지어 거의 매일 병실에 찾아와 나를 간호했고 지나가던 레지던트 선생님은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반짝였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이식을 받아야만 할 텐데 건강한 남동생이 있어 다행이라며 몰래 말을 건네기도 했다. 다행일 리 없었다.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길 바랬다. 이렇게 피해를 주며 살아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문했다. 그럴 때마다 선희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누구에게나 장애는 있어. 그 말에 내가 빤히 바라보면 선희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병이 온다고. 그 모양이 가난이든 불화든
질병이든 모두에게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래도 나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가장 아파서 나만큼은 아닐 거야 라고 말하곤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도 슬퍼하는 내 눈을 보면 선희는 늘 같은 말을 해주었다. 어쩌면 그 말 덕에 나만 다른 게 아니라는 엄마의 그 말 때문에 지금껏 살아낼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신해철이 이런 말을 했다. 생명은 태어나는 것 자체로 목적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란 보너스 게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몇 번이고 이 말을 곱씹었다. 나는 이미 목적을 다한 것인가?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평생 아프더라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걸까? 그의 말대로라면 더 이상 내 인생의 가치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을 꼭 붙들고 싶었다. 이전까지는 살아있음에 감사한 적 없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빠르게 성취하느냐가 중요했다. 성적과 성취로 내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자 부단히 애쓰며 살아왔다. 조금 더 빛나는 딸, 더 반짝이는 내가 되고 싶었다. 루푸스가 일상, 계획, 미래를 발목 잡을 때마다 억울하기만 했다. 그러나 완전히 바닥을 친 후로는 분명 루푸스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여전히 그 이유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 중이다. 이제는 빛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나인 채로 살아가도 좋다고 주문을 외운다. 나는 이미 목적을 다했고 살아가는 일은 보너스 게임을 하듯 즐기면 그만이라고. 숱한 고통과 불안과 절망이 나를 기다리더라도 그런 삶을 겪어내고 살아가는 일도 가치 있을 것이다. 병을 앓고 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고 계절이 변하는 모습과 병원 밖의 삶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병과 함께하는 삶의 득과 실을 따지자면 물론 실이 더 많다. 아주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고 슬픔에 쓸려갈 수는 없으니까 긍정의 힘을 끌어모은다. 따스해지지 않을 것만 같던 겨울이 가고 어김없이 봄이 왔다. 봄의 햇살이 손등에 닿았을 때 나는 찌릿한 울림을 느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몸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같았다. 자연이 본디 그렇듯 몸은 느긋하게 나아지고 있었다.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40분으로 점점 늘어났다. 용기를 내서 봄학기에 복학을 했다. 원래 같았으면 한 학기에 끝냈을 수업을 두 학기에 나눠들었다. 무릎이 붓고 삐걱거려서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했기에 30분 더 걸리는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했지만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좋았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그의 1년을 꼬박 아팠다. 그러나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찾아 헤매지는 않았다. 빛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네, 낭독 잘 들으셨나요? 먼저 희우 작가님의 당연한 하루는 없다를 낭독하고 싶었던 계기는 일단 제목부터가 굉장히 끌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 그런 호기심이 이제 제목을 통해 되게 자극이 돼서 이거 되게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네, 이 책을 이제 낭독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이제 수호 서재 분들과 이제 작가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루푸스라는 이제 병을 앓고 계신 작가님의 이제 경험과 생각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책은 한편의 독립영화? 이런 걸 되게 보는 느낌이었어요. 책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책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누군가의 인생의 이런 걸 되게 적나라하게 보다 보니까 영화 한 편? 드라마? 뭐 이런 걸 보는 느낌?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나일까?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거꾸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내가 아닐 이유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당연한 것에 대해 되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에는 원래부터 당연한 건 존재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뭔가 여운을 남기고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되게 아른거리게 하는 책을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너무 일단 네, 한편에 저는 작품을 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읽게 된 것 같습니다.